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에 사는 30대 여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을 종종 쓰잖아요. 사람 생김새 가지고 편견을 갖는 건 잘못된 거지만 적어도 그 말이 제 시아버지한테는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아요. 며느리가 돼서는 자기 시아버지를 공개적으로 흉보면 되느냐고 질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5년간 저희 아버님이 저와 제 가족들한테 한 짓을 알게 된다면 제 마음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시아버지를 처음 뵀을 때 솔직히 인상이 너무 별로여서 살짝 걱정이 됐어요. 못생겼다거나 무섭게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딱 봐도 되게 사람이 쪼잔하고 얌스럽게 보였거든요. 게다가 말투는 또 어찌나 촉새 같던지 이분이 정말 내 남편을 낳아준 분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제 남편은 훈남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투덕투덕하니 남자답게 생겼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었거든요. 목소리도 저음이라서 신뢰감이 느껴지고요. 그런 남편과 정반대인 시아버지를 보니 더욱 낯설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 때 저희 아버님을 처음 본 저희 부모님도 시아버지 인상이 별로라서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그때는 시아버지가 본색을 드러내기 전이라서 저도 애써 아버님을 좋게 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은 이렇게 아버님의 만행을 고발하는 사연을 보내고 있네요. 도대체 그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아버지와 이렇게 견원지간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 결혼 생활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제가 자란 환경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재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닌 2번이나 재혼을 한 가정이었죠. 제 친아빠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2번째 아빠는 제가 2살이 되던 무렵 저희 엄마와 결혼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있었던 일이라서 저는 제 아빠가 새아빠라는 사실도 모른 채 자랐어요. 또 워낙 아빠가 저한테 살갑게 대해주시기도 했고요. 당시 저희 아빠 직업은 강력계 형사였는데요. 범죄자들 앞에서는 세상 무서운 얼굴이었지만 엄마랑 제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순둥이 강아지 같았어요. 애교가 어찌나 많은지 아빠 때문에 엄마랑 제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지 않았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꽤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아빠는 딸바보라고 불릴 정도로 저를 무척 아끼셨어요. 모처럼 있는 휴무 때는 제가 뽀뽀를 안 해주면 침대에서 일어날 생각도 안 하실 정도였죠. 게다가 저랑 관계된 일이라면 얼마나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으신지 바쁜 와중에도 제가 다닐 유치원, 학원 등은 매번 직접 찾아가 보고 나서야 깐깐하게 등원 결정을 내리는 분이셨어요. 주변에선 그런 아빠를 두고 혼자 딸 키우냐며 유난 떤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빠는 이러셨어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이 세상이 여자가 살기에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한 곳인 줄 알아? 온 사방에 나쁜 놈들 천지야.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험악한 세상에 우리 진영이를 내놔도 되나 싶다니까. 생각 같아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한이다. 워낙 흉흉한 사건들과 살벌한 범죄자들을 상대로 일을 하는 처지라 그런지 아빠는 저를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 마냥 늘 노심초사였어요. 오히려 그런 쪽에선 엄마가 더 털털할 정도였죠. 그래도 내 자식 지키겠다고 그러는 거니 엄마도 어지간하면 아빠 뜻을 따르곤 했어요.
저에 대한 과잉 보호로 우리 가족은 자주 투닥댔지만 그래도 집안의 웃음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화목했어요. 하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행복은 깨지고 말았죠. 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던 집은 절간처럼 고요해졌어요. 달라진 건 엄마 한 사람이 사라진 것 뿐인데 마치 우리 집을 지탱하고 있던 기둥이 전부 뽑혀 나간 기분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가 제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던 저는 뒤늦게 찾아온 사춘기와 갑작스런 엄마의 죽음으로 방황을 했고 그래서 아빠 속도 꽤나 썩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친딸도 아닌 저를 키워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아빠한테 철없이 굴었던 게 죄송하기만 해요. 그런데도 아빠는 제게 화를 내시기는커녕 돌아가신 엄마 몫까지 챙겨주시려 노력하셨어요. 강력계 형사였던 아빠가 부서를 내근직으로 옮긴 것도 저 때문이었어요. 혹시라도 아빠가 잘못되면 저만 혼자 세상에 남겨질 게 걱정돼서 그러셨던 거죠. 10수년을 함께 부대끼며 정들었던 동료들을 떠나 낯선 부서에서 일하게 되신 아빠는 한동안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활동해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책상 앞에 앉아 업무를 보려니 좀이 쑤셨던 거죠. 그래도 저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아빠는 자신의 적성도 포기한 채 일에 자신을 맞춰 나갔어요. 나 때문에 아빠가 부서를 옮긴 걸 몰랐던 저는 엄마 살아있을 때 진작 바꾸지 왜 이제야 바꿨냐고 투정을 부렸죠. 그동안 엄마랑 저는 늘상 아빠 걱정을 했었거든요. 뉴스에서 강력사건 기사가 흘러나올 때면 엄마도 저도 아빠 걱정에 하루 종일 심장이 두근거리곤 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강력계 형사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일을 하거든요. 범죄자들은 온갖 무기를 들고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데도 형사들은 오로지 자기 몸 하나로 그놈들을 막아내야 해요. 혹여 총기라도 사용했다가는 총을 쏘기 전 고지는 했는지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켰는지를 얼마나 깐깐하게 따지는지 몰라요. 말이 쉽지 눈앞에서 칼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범죄자를 상대로 어떻게 그런 수칙을 다 지키면서 막아내요. 그렇다 보니 총보다는 몸으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빠 몸에도 크고 작은 상처들이 수두룩해요. 누구 말대로 경찰 배지 없으면 조폭이라고 해도 믿을 판이죠. 그런데도 아빠는 웃으면서 영광의 상처라고 자랑스러워하지만 저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속에서 우라가 치밀곤 했어요. 그래서 한창 예민하던 청소년기엔 깡패나 범죄자들이 설치는 영화만 봐도 피가 거꾸로 솟고 그랬어요. 저런 놈들 때문에 우리 아빠가 툭하면 잠복 근무를 하고 온몸에 상처를 달고 살아야 했구나 생각하니까 쥐어 패고 싶을 정도로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내근직으로 부서 이동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땐 무척 기뻤어요. 그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걸 모른 채 말이죠. 그러던 어느 주말 아빠의 전 파트너가 집에 찾아왔어요. 윤영사 아저씨는 저희 아빠와 8년이나 파트너로 지냈는데 그래서인지 두 분은 형제처럼 친했어요. 그래서 저도 윤영사 아저씨라는 호칭이 아닌 진구 삼촌이라고 불렀죠. 진구 삼촌이 사온 삼겹살을 구워 먹고 아빠랑 삼촌이 소주를 드시는 동안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두 분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제 방까지 얘기소리가 생생하게 전해지더라고요. 내용은 진구 삼촌이 현재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한 것들과 새로 바뀐 파트너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말미에 제 얘기가 나오지 뭐예요.
형, 진영이 걱정돼서 내근직으로 돌린 거지. 이제 지쳤다는 둥 편하게 살고 싶다는 둥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형이 잘못되면 진영이 혼자 남게 될까봐 그거 겁나서 옮긴 거잖아. 그지? 근데 그럴 거면 차라리 재혼을 하는 게 낫지 않아? 새엄마 만들어주면 진영이한테도 좋고 형도 좋은 거잖아. 맨 깡패 새끼들만 상대하던 형이 하루아침에 회사원들처럼 정시에 출퇴근하고 시장 바다가 애 밥 해먹이는 게 말이 되냐고. 솔직히 형, 라면물도 제대로 못 맞추잖아. 그 실력으로 살림을 한다는 건 애를 돌보는 게 아니라 애한테 못할 짓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루빨리 재혼해서 강력계로 돌아와요. 이 자식이 너 그딴 소리 할 거면 다신 찾아오지 마. 내 인생의 여자는 진영이 엄마 하나야. 그 사람이랑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난 진영이 제대로 키울 거야. 사랑도 듬뿍 주고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게 남들처럼 제대로 키울 거라고. 재혼? 웃기지 말라 그래. 세상 어떤 여자가 자기가 낳은 애도 아닌데 자기 자식처럼 키우겠어? 난 우리 진영이 절대 남의 손에서 눈칫밥 먹고 살게 안 해. 형 있잖아. 남의 자식 친자식처럼 키우는 사람. 친구 삼촌은 뜻밖의 말을 꺼내고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느꼈는지 이내 사과를 했어요. 형, 미안. 내가 술 취해서 실언했어. 형한테 맞기 전에 나 그만 가봐야겠다. 또 연락할게요. 친구 삼촌이 도망치듯 돌아간 뒤 저는 방에서 나왔어요. 그런 저와 눈이 마주친 아빠는 마치 도둑질하다 걸린 아이처럼 흠칫 놀라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바로 물어봤죠. 아빠, 아까 진구 삼촌이 한 말 무슨 소리야? 아빠가 남의 자식을 친자식처럼 키운다고 했잖아. 헤이, 진구 녀석이 술 취해서 헛소리한 거야. 내가 왜 남의 자식을 키워? 진영이 너, 나 말고 딴 아빠 있어? 아니잖아. 하여간 저 자식은 괜히 엉뚱한 소리를 해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 사고 쳐놓고 도망만 가면 다야. 하여간에 저놈 때문에 이사를 가든 해야지 원. 아빠는 괜히 더 목소리를 키우며 오버를 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더군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출생의 비밀을 의심하게 된 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으니 딱히 아빠를 몰아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엄마한테라도 물어보는 건데 그럴 수도 없으니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 찜찜한 마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풀리게 되었어요. 내심 진구 삼촌이 실현한 거기를 바랐던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내가 아빠의 친딸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날은 제가 다니던 학교 개교 기념일이라서 모처럼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출근했던 아빠가 뭘 두고 가서 다시 집에 돌아왔나 보다 생각하곤 그대로 잠을 청하려는데 거실에서 친할머니랑 고모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 인사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고모가 대뜸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오빠는 언제까지 진영이 키울 거래? 설마 평생 재혼도 않고 애 끼고 살 생각은 아니겠지? 애초에 애 딸린 여자랑 결혼한다고 할 때 엄마가 말렸어야지. 이게 뭐야?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완전 늑다리 아저씨 다 됐잖아. 이제 선자리도 안 날 텐데. 마흔도 안 된 나이에 애 딸린 호라비가 말이 되냐고. 불쌍해 죽겠어 우리 오빠. 아휴, 내 죄다 내 죄. 애 딸린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길래 그래도 남의 자식 키워주는 대가로 평생 대접받고 살지 않을까 했더니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지. 고얀 것 고작 그거 살고 갈걸 왜 내 아들한테 엉겨붙어.
갈 거면 지 새끼도 데리고 가든가. 왜 멀쩡한 내 아들한테 족쇄를 채워두고 가느냐고. 등치만 컸지 속은 여린 놈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를 지 자식으로 키우고 사는 꼴을 보니 아이고 내 속이 터진다 터져. 할머니 말에 저는 망부석처럼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혹시나 했던 상황이 역시나로 변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머리로는 지금이라도 나가서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떨려서 꼼짝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방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제 방문을 벌컥 연 고모랑 마주치게 된 거예요. 엄마야, 진영이 너 집에 있었니? 엄마 어떡해. 진영이가 다 들었나 봐. 고모, 그거 사실이에요. 내가 아빠 친딸 아니라는 거? 내가 엄마가 데려온 애라는 거 사실이냐고요. 그러자 고모는 눈알만 굴리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 고모 대신 제 물음에 답을 해준 건 할머니였어요. 그래, 다 들킨 마당에 뭘 더 속이겠니? 넌 네 엄마가 데려온 애야. 내 아들하곤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애라고. 할머니는 작정한 듯 외정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표정은 지난 10수년간 할머니와 소녀딸로 살아왔던 우리 관계를 단숨에 끊어놓을 것처럼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바리바리 싸들고 온 김치랑 밑반찬을 냉장고에 채워놓은 할머니와 고모는 서먹서먹한 표정으로 잠시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빠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퇴근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어주겠다고 옷도 안 갈아입은 채 주방으로 들어가더군요. 혹여 제가 무슨 말이라도 꺼낼까봐 평소보다 더 업이 된 상태로 궁금해하지도 않은 얘기를 주저리 늘어놓았어요. 아빠의 그런 모습은 너무도 부자연스러워서 아빠가 지금 무척 떨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아챌 수 있었죠. 강력계 형사 딸로 산 게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때 강력계 형사였던 사람이 이렇게 속마음을 못 숨기나 싶어서 안쓰럽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했어요. 적어도 제 앞에서 아빠는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란 걸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죠. 그런 사람이 10년도 훨씬 넘게 제 출생의 비밀을 감추고 살았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어요. 제가 대꾸도 않고 한참이나 말없이 앉아있자 아빠가 완성된 떡볶이를 식탁에 올려놓으며 그러더군요. 아까 할머니랑 고모 왔다 갔지? 무슨 얘기를 들었건 간에 달라지는 건 없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쭉 내가 네 아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슬퍼하지도 말고 외로워하지도 마. 이제 세상엔 너랑 나 둘뿐이잖니. 서로 의지하고 사는 수밖에 없단 얘기야. 진영아, 아빠는 엄마를 잃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두렵고 무서워. 네가 이제 내 딸 안 하겠다고 할까봐 집까지 걸어오는 동안 얼마나 가슴 조였는지 몰라. 아빠 좀 봐주라. 나 우리 딸 없으면 정말 못 살아. 그 큰 덩치에 눈물까지 그렁거리며 풀 죽은 강아지처럼 제 앞에 앉아있는 걸 보니 엄마가 왜 아빠랑 결혼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을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었겠어요. 아빠, 그럼 한 가지만 약속해. 난 아빠가 평생 나만 보고 사는 거 싫어. 나 아빠 발목 잡은 족쇄가 되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재혼해. 그렇다고 아무하고나 하란 건 아니야. 착하고 예쁘고 좋은 사람이랑 해. 약속할 수 있어? 진영아, 그냥 우리 둘이 살면 안 돼? 왜 꼭 새엄마를 들이라는 건데? 아빠는 진영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내가 안 된다고. 아빠 요리도 못하잖아. 빨래도 구분 않고 한 번에 돌려서 흰 티에 얼룩진 거 못 봤어? 제대로 잘 키워준다며. 그러니까 제대로 살게 해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라고 새엄마를 드리는 게 좋았겠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할머니랑 고모가 저를 볼 때마다 마치 아빠 인생 갉아먹는 존벌레 보듯 할 것 같아서 그게 싫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결혼을 해서 아빠 곁을 떠나게 될 때 혼자 남아 외롭게 살아갈 아빠가 걱정되기도 했고요. 재혼 얘기가 나온 건 엄마가 돌아가시고 1년이 다 돼가던 무렵이었지만 정작 아빠가 재혼을 한 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겨울이었어요. 새엄마는 친구 삼촌이 소개해준 분으로 아빠처럼 남편과 상처하고 혼자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분이셨어요. 헤어샵을 하고 계신데 아빠가 근무하던 경찰서 근처에 있어서 아빠도 몇 번 그분께 머리를 맡긴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서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이다 보니 재혼을 결정하는데 최우선이 되는 게 자식들 문제였어요. 저는 나이도 있고 아빠의 재혼을 찬성하는 상황이었지만 새엄마 딸은 아직 초등학교 4학년이라서 엄마의 재혼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 아빠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그 큰 덩치에 온몸 곳곳에 난 상처들, 걸걸한 목소리까지 어린 여자아이가 좋아할 수 없는 조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나서서 새엄마 딸을 만났어요. 처음엔 새침하게 저를 경계하던 아이는 공통 관심사인 아이돌 그룹 얘기가 나오자 금세 경계를 풀더라고요. 그날 그 아이랑 노래방도 가고 떡볶이도 먹으면서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해봤더니 의외로 우리가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됐지 뭐예요. 이런 애라면 동생으로 삼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애도 제가 꽤 마음에 들었는지 자주 문자해도 되냐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 부모님과 상관없이 연락을 이어갔고 그러는 사이 부모님의 재혼도 자연스레 진행되었어요. 내 식구가 함께 살기에는 우리 집도 좀 좁고 새엄마 집도 좁은 편이라서 엄마가 아는 헤어샵 근처에 집을 구했어요. 신축은 아니고 10년 가까이 된 아파트였지만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가서 마치 새 집처럼 깔끔했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을 했다고 아빠의 재혼은 그렇게 새로운 집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빠를 설득해 재혼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는 다시 예전처럼 온화한 할머니로 돌아오셨지만 이제는 허울뿐인 그 미소에 속지 않게 되었어요. 언제고 저로 인해 일이 생기면 얼굴을 바꿀 뿐이란 걸 이미 알아버렸으니까요. 동생도 저도 친가에서는 남의 자식일 뿐이었기에 명절마다 친가에 가는 게 꺼려졌어요. 새엄마는 어떻게든 시댁 식구들한테 점수를 따려고 열심히도 일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꼭 저희 엄마가 살아계실 적 모습과 너무 닮아서 순간 울컥했어요. 엄마가 할머니랑 고모 앞에서 그렇게 쩔쩔맸던 게 바로 나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든 탓이죠. 지금 새엄마가 동생 때문에 더 바지런을 떨며 시댁 식구들한테 눈도장을 찍으려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동생과 제 처지가 너무 닮은 것 같아서 안 됐기도 하고 동지에도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랑은 나이 차이가 꽤 났음에도 친구보다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동생은 아빠와도 많이 가까워졌어요. 알고 보니 동생은 친아빠 때문에 성인 남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친아빠라는 사람이 술과 노름에 빠져서 툭하면 엄마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돈 뺏는 걸 보고 자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 몹쓸 인간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던 동생은 겉만 조폭 같을 뿐 속은 귀여운 댕댕이 같은 우리 아빠를 보고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저한테 애교를 떠는 걸 보고는 그게 부러웠는지 자기가 먼저 다가가더라고요. 비록 남들처럼 평범한 부녀지간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지금은 제가 세민할 정도로 아빠랑 동생이 허물없이 지내게 되었죠. 재혼가정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저희 집의 경우 따로 말을 안 하면 재혼가정인지 모를 정도예요. 다들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지금의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한 결과죠. 이런 가정에서 자란 저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시댁을 찾았을 때 적잖이 놀라고 말았어요. 저희 시댁은 가족끼리 대화가 거의 없는 집이었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말이 서로에게 빈정대며 싸움을 거는 것 같다랄까요. 특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처음 시댁에 찾아간 제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말다툼을 하셨어요. 이 여편네야, 오늘 마을 잔치라도 버릴 셈이야. 잡채에 갈비에 뭔 놈의 음식을 이렇게나 했어. 세상에 이게 다 얼마야? 아이고 내 피 같은 돈. 하여간에 이 여편네는 돈 한 푼 안 버는 주제에 남편 등골을 빼먹을 생각만 하지. 이 양반이 또 시작이네. 그럼 손님 초대해놓고 김치 쪼가리나 내놓으란 소리예요. 제발 궁상 좀 작작 떨어요. 아들 며느리 인사하는 날까지 그놈의 돈 타령 좀 그만하라고요.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간 자리였는데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속이 꽉 막히는 게 도저히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자기 부모의 꼴사나온 행동에 남편은 늘상 있는 일이라는 듯 묵묵히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먹어. 우리 부모님 항상 이러시니까. 아니, 자기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도 며느리가 되겠다고 인사드리러 온 자리에서 어떻게 시부모님 싸움을 모른 척하고 밥을 먹어요. 차라리 굶고 말죠. 그래서 난처한 표정으로 밥그릇만 내려다 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이거 봐, 이거 봐. 당신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며느리가 밥도 못 먹고 있잖아요. 시아버지란 사람이 이 모양이니? 이런 집구석에 시집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고요. 아, 내 팔자야.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얘아가, 네가 한번 말해봐라. 내가 잘못한 거냐, 네 시애미가 잘못한 거냐? 아, 어서 대답하지 않고 뭘 꾸물거려. 나야 이 사람이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동시에 저를 쳐다보셨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애꿎은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러자 남편이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더니 그러더군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사람을 불러놓고 누가 더 못났냐 묻는 겁니까 지금? 이럴 거 뭐하러 오라고 하신 겁니까? 진영이한테 콩가루 집안 선보이려고 부르신 거예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두 분 싸우는 거 이제 그만 보고 싶다고요.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세요. 그럼 매번 이렇게 싸울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진영아, 가자. 네 얼굴 보여드렸으니까 우린 할 도리는 다 했어. 어차피 자식 결혼에 관심도 없는 분들인데 억지 춘향처럼 여기서 시간 버릴 필요 없다고. 남편은 제 손을 끌어잡고는 현관으로 등을 떠밀었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잔뜩 삐친 얼굴로 꽁얼거리셨어요. 여편네나 자식놈이나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게 요만큼도 없어. 이놈아, 넌 이 애비를 장기판 쫄로 보냐? 네가 그딴 식으로 나오면 며느리가 날 어떻게 알겠어? 가족이라는 것들이 가장을 이따위로 대접하는데 며느리라고 시애비를 대접해 주겠냐고. 이게 다 당신이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그런 거잖아. 집구석에서 하늘 일도 없이 빈둥빈둥 놀면서 애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뭘 했어? 하고 왔네. 밥이나 축 낼 줄 알지? 아버님은 저희가 현관문을 나설 때까지도 쉬지 않고 꿍얼꿍얼 혼잣말 아닌 혼잣말을 하셨어요. 제 손을 잡고 나온 남편은 근처 편의점에서 소화제를 사와 제게 건넸어요. 미안하다. 우리 집 꼴이 이 모양이라서. 나야 어릴 때부터 늘 보고 자란 거지만 넌 많이 놀랐을 거야. 너희 집이랑은 많이 다르지? 사실 너희 집에 처음 초대받아서 갔을 때 다 많이 부러웠어. 물론 너희 아버님이 날 범죄자 취도하듯 노려보긴 했지만 그마저도 부럽더라. 아버님이 너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 것 같았거든. 너희 어머님은 또 어떻고 출신 학교며 회사 직급 심지어 교우 관계까지 꼬치꼬치 캐물으시는데 이러다가 내 팬티 색깔까지 물으시는 게 아닌가 했다니까. 그게 다 뭐겠어. 내 딸 짝으로 제대로 된 사람을 붙여주고 싶은 부모님 마음 아니겠어? 그래서 하나도 싫지 않았어. 오히려 좋더라. 이렇게 깐깐한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었어.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많이 실망했겠지만 그래도 나 버리지 말아줘. 나도 네 가족이 돼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고 싶어. 남편은 혹시라도 제 마음이 변했을까봐 노심초사하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물론 그날 시부모님을 뵙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이런 집에 시집을 가도 되는 걸까? 내심 걱정도 되고 결혼이 망설여지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집과는 너무도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편이 너무 안 돼 보여서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결혼이 상대를 가여워하는 마음으로 성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형사의 감을 봤을 때 말이지, 경훈이 녀석은 괜찮은 놈이야. 물론 나보다는 못하지만 내 뒤에는 세울 수 있을 정도는 돼. 물론 결혼이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니.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경훈이 하나만 놓고 생각해봐. 그럼 답이 쉽게 나올 거야. 아빠 말대로 남편 하나만 두고 생각을 해보니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가정을 꾸린다는 건 상상도 안 됐거든요. 지난 4년간 연애를 하면서 남편은 단 한 번도 제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임에도 늘 솔직하게 말해주었으니까요. 시댁에서 있었던 일만 해도 그래요. 속이자고 들면 얼마든지 자기 집 치부를 감추고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겠지만 남편은 자기 부모님의 있는 그대로를 제게 다 보여준 거잖아요. 돈이야 이따가도 없을 수 있고 눈만 마주쳐도 불꽃 튀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타버린 숨만 남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진실된 마음은 사랑이 식고 전후에만 남은 순간에도 빛을 발할 수 있으니 반려자의 덕목 중 최고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제 남편은 인생을 함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동반자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결혼을 감행하게 되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는 이런 제 결정을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상견례 당일 약속 장소로 가는 차 안에서 가족들한테 유별난 시부모님에 대해 미리 얘기했어요. 만나서 놀라지 말라는 의미였죠. 얘기를 끝낸 저는 가족들 반응은 살폈어요. 엄마랑 동생은 아무 말이 없었는데 역시나 아빠가 문제였어요. 저희 아빠는 제가 남편과 사귀겠다는 말을 한 순간부터 남편에 대해 검증에 검증을 거듭하고서야 교제 허락을 하셨을 정도로 제 문제에 대해선 깐깐한 분이셨거든요. 아빠는 마치 자신이 큰 걸 놓치고 있었던 걸 이제야 알아챈 사람처럼 허탈해 하셨어요. 당장이라도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라고 하고 싶은 걸 꾹 참는 표정이었어요. 아빠 때문에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신랑만 혼자 룸에 앉아 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아직 도착을 안 하신 것 같았어요. 동생이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일단 부모님을 모시고 안쪽 자리에 앉았어요. 그렇게 5분쯤 기다리자 드디어 두 분이 룸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도 날이 날인지라 시부모님도 평소와 달리 조용하셔서 다행이다 싶었죠. 걱정했던 것과 달리 상견례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어요. 양가 부모님은 서로 덕담도 주고받으시고 식사에 이어 디저트까지 맛있게 드셨죠.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디저트를 다 드신 직후 일이 터진 거예요. 어머님이 아버님 옆에 있는 티슈를 뽑으시다가 아버님 앞에 놓인 물컵을 엎지르신 거예요. 그냥 조용히 지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아버님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왜 이렇게 덜렁대? 티슈가 필요하면 나한테 달라고 하면 되잖아. 교양머리 없이 정말.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교양 얘기가 왜 나와요? 사돈도 있는 앞에서 사람 무안하기 싫이? 당신이 이러는 게 하루 이틀이야. 내가 하나하나 되짚어줘야겠어. 말이 났으니 말인데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내가 당신 그 덜렁거리는 성격 때문에 민망했던 게 한두 번인 줄 알아. 사부인 좀 봐. 얼마나 교양 있고 행동이 조신하셔. 거기에 비하면 당신은 철없는 망아지처럼 칠랑팔랑. 에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아이고, 왜 말을 하다 말아요? 이참에 한번 죄다 말해보시구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그깟 물컵 하나 엎질렀다고 난리치는 당신이 이상한지, 내가 이상한지 사돈 앞에서 한번 까발려 보라고요. 이렇게 시작된 싸움은 점점 더 과격해지더니 급기야 시아버지가 화를 버럭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시아버지를 따라 나갔죠. 식당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말싸움을 하시는 통에 밖에서 시부모님이 말다툼을 하시는 소리가 룸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보다 못한 아빠는 제 남편한테 어서 나가보라고 등을 떠미르셨고 남편은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며 룸을 나갔어요. 그렇게 나간 시부모님과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였죠. 제 동생이 피식 웃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동생이 웃는 이유를 그저 별거 아닌 일로 싸운 시부모님 때문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남편과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할 말이 있는 것 같길래 남편과 전화를 끊고는 동생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언니네 시부모님 정말 대단하시더라. 연기력이 아주 아카데미 주연상감이더라. 연예계 데뷔시켜야겠어.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아까
내가 화장실에서 뭘 들었는 줄 알아? 언니네 시부모님이 밥값 안 내려고 싸움 계획 짜는 거 들었어. 아주 자리 배정까지 다 계획하고 일을 벌였더라고. 동생 말에 따르면 두 분은 일찌감치 약속 장소에 도착하셨고 룸 내부 의자 배치까지 확인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테이블이 커서 안쪽 자리에 앉으면 밖으로 나오기 힘드니까 우리 부모님이 안쪽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밖에서 기다렸다가 늦게 룸으로 들어오셨던 거더라고요. 싸움을 벌인 시점도 일부러 식사 후 디저트까지 다 드신 뒤로 정했다더라고요. 한마디로 인당 7만 원짜리 코스 비용을 싸움 한 판으로 저희 쪽에 떠넘기기 위한 꼼수였죠. 통상적으로 상견례는 신랑 측이 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인 거였어요. 사실 그날 식사 비용은 처음부터 우리 부모님이 내려고 했는데 말이죠. 그래도 형부는 모르는 것 같더라. 사돈 어른이 그랬거든. 경훈이 모르게 해야지. 녀석이 알면 난리 난다고. 그러니까 형부한테는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따지고 보면 그런 부모 둔 게 형부 잘못은 아니잖아. 근데 경훈 오빠네 집 그렇게 어려워? 밥값 때문에 그런 쇼를 할 정도로? 암튼 오늘 일 엄마 아빠한테는 말 안 할게. 나머지 일은 언니가 알아서 해. 동생이 나가고자는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저런 짓을 벌였다면 실망보다는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 시댁이 저희 집보다 더 잘 산다는 게 문제였죠. 돈도 있을 만큼 있는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상견례장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한테 말할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날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왔거든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사과를 드리고 그날 식사 비용을 전해드렸어요. 보아하니 시부모님이 그 돈을 주신 건 아닌 것 같고 자기 돈으로 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는 돈 봉투를 다시 돌려주시며 원래 인원이 많은 쪽이 식사 비용을 내는 거라며 집어넣으라고 하셨어요. 그날 자기 부모님 때문에 사과를 하러 온 남편을 보니 마음이 그렇게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견례 얘기는 남편한테 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상견례 이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됐고 4개월 뒤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까지도 시아버지의 만행은 그치지 않았어요. 분명 시댁 쪽 하객수가 150명 정도라고 해서 300명 수용되는 식장으로 고른 거였는데 막상 당일이 되니 시댁 쪽 하객이 200명도 더 온 거 있죠. 다행히 저희 쪽은 손님이 100명 남짓이라서 전체 수는 맞출 수 있었지만 문제는 식권이었어요. 아버님이 모자란 식권을 저희 쪽에서 가져가셨거든요. 식권이야 나눠 쓸 수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문제냐고 하시겠지만 바로 그게 문제란 거예요. 애초에 예식장을 예약할 때 대관료는 남편과 제가 부담하고 식비는 양가 부모님이 자기 쪽 하객 금액을 맡기로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남은 식권 50매는 이후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져가신 아버님이 저희 쪽에 식권값을 안 주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사돈지간에 야박하게 그깟 식권값까지 달라고 하는 건 좀 그렇다며 안 받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저희 부모님은 모르시겠지만 이건 역시 저희 아버님이 일부러 꼼수를 부린 거니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아버님이 저희 쪽에 식권값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저는 아버님께 직접 말씀드렸어요. 식권값 돌려달라고요. 그랬더니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야, 결혼식도 올린 마당에 이제 넌 우리 집 사람 아니니? 그러면 우리 집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지.
왜 이러는 거냐? 그깟 식권값 좀 우리가 덜 냈다고 네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애비한테 눈 똑바로 뜨고 따질 일이냐고. 어디서 베어먹은 짓거리야? 사돈 내외가 네 친부모도 아니라더니 부모 없이 자라서 이렇게 버릇이 없는 거냐? 보고 배운 게 없어서?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당장 니네 친정으로 돌아가. 시댁에 속이고 결혼하는 게 걸려서 결혼 전에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이용해 먹을 줄은 몰랐어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주먹만 꽉 쥐고 있었는데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장 사과하세요. 진영이한테 당장 사과하시라고요. 보고 배운 게 없다고요? 그럼 아버지는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도대체 뭘 보고 배우셨길래 매번 이러시냐고요. 우리 쪽 하객이 쓴 식권값은 당연히 아버지가 내셔야죠. 축의금도 그래서 받아가신 거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사시든 상관없지만 내 처가랑 내 아내한테 피해 입히고 상처 입히는 건 저 그냥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당장 사과하시고 식권값 물어주세요. 뭐야? 너 지금 애비한테 대드는 거냐? 이게 아주 결혼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싫다 이놈아. 사과할 일도 없고 그 돈도 절대 못 줘. 그날 남편은 아버님과 1시간이 넘게 말싸움을 벌였고 끝내 사과를 받아냈어요. 하지만 식권 비용은 끝내 돌려받지 못했어요. 결국 우리 부부 돈으로 식권 비용을 만들어 친정 부모님께 드렸지만 아빠가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지난 5년 동안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아주 쪼잔하고 치사한 일들이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번 제 동생 결혼식에도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 동생은 결혼식 비용이 아깝다며 소규모로 식을 올리기로 했는데 그렇게 정해진 곳이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스몰 웨딩 장소로도 사용이 되는 그곳은 50명 규모로 식사 비용을 제외하고 꽃 장식비 200, 행사 진행비로 100만 원, 총 300만 원밖에는 들지 않는 곳이었죠. 웨딩드레스는 평상복으로도 쓸 수 있는 빈티지 원피스를 인터넷으로 구입해 입었고 제부 역시 회사에 입고 출근할 수 있는 정도의 정장으로 구입해 입었어요. 따로 신부 화장과 헤어도 하지 않고 동생이 직접 화장과 머리 손질을 해서 따로 든 돈은 없었어요. 말 그대로 의미를 강조한 스몰 웨딩이었죠. 식을 하게 된 곳은 규모는 작지만 프렌치 레스토랑인 만큼 음식이 훌륭한 곳이었어요. 인당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니까요. 양가 모두 친인척과 친한 친구 몇 명만 불러서 하는 결혼식이라서 내가 아끼는 사람들한테 밥 한 끼 근사하게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한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시아버지가 지인 4분과 함께 오신 거예요. 하나뿐인 사돈처녀가 결혼을 한다는데 제가 안 와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쁜 날 자리도 빛내줄 겸 특별히 제 지인들도 불렀습니다. 와보니 오길 잘했다 싶네요. 결혼식의 하객이 이렇게 없어서야 축의금은 제대로 걷어들일 수 있을지 원. 아버님은 마치 생각해서 와줬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빠는 잘 오셨다며 저를 시켜 자리를 만들어 드리라고 하셨죠. 저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꾹 참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축의금을 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온 사람을 돌려보낼 수는 없어서 매니저한테 말해서 급히 자리를 만들었어요. 동생과 제부가 공을 들여 준비한 만큼 결혼식은 예쁘게 잘 끝났어요. 식이 끝나고 다들 맛있게 식사도 마쳤고요. 그런데 얌통머리 없는 시아버지가 식사를 마치시고도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시지 뭐예요. 마치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눈으로 저희 부모님만 찾으시더라고요. 하객들도 다 돌아가고
동생 내외도 공항으로 떠난 뒤 우리 부부는 부모님을 모시고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저희 차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지 뭐예요. 아버님, 아직 안 가셨어요? 혹시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속으로는 설마 축의금을 내시려고 기다리셨나? 섣부른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아버님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라고요. 사돈,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사돈이 뭘 모르는 것 같아서 직접 얘기하렵니다. 내가 오늘 바쁜 시간을 쪼개서 지인까지 불러가며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뭔지 압니까? 친인척도 별로 없는 사돈 때 타겟석을 채워주려고 온 겁니다. 신랑 부모한테 책 잡히지 말라고 내 딴엔 생각해서 와준 건데 어떻게 빈손으로 나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아버님, 그럼 저희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데요? 그걸 몰라서 묻냐? 요즘엔 들어보니 하객 알바라는 것도 있다더라. 못해도 일단 5만 원은 받는다던데 오늘은 내가 데려온 사람이 나까지 포함해 5이니까 적어도 25만 원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다.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공짜로 5명분이나 드시고는 이젠 돈까지 내놓으라고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아버님 팔을 잡아 끌며 그만 가시라고 말했지만 아버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차장에 떠나가라 소리를 치셨죠. 그러자 저희 아빠가 지갑을 꺼내 드셨어요. 지갑을 보자 아버님은 화색을 띠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기대와 달리 아빠 손이 들린 건 지갑이 아니었어요. 그건 아빠의 경찰 수첩이었죠. 경찰 수첩을 펼친 아빠는 그간 아버님이 우리 집에서 뜯어먹은 돈과 그 일이 일어난 날짜와 시간, 간략 사건 정리 등을 차분하게 읽어나갔어요. 그리고는 돌려받아야 할 총액을 읊어주셨죠. 이게 그동안 사돈이 우리 내외와 내 딸 부부한테서 착복한 총 금액입니다. 내가 강력계 형사 시절 버릇이 남아서 사건 기록 하나는 철저하게 아는 편이니까 틀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간 내가 사돈이 벌인 꼼수를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아십니까? 내 딸아이랑 김서방 가슴에 상처 입히기 싫어서 조용히 넘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 없으니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내가 현장에서 범죄자들을 봐도 그렇고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절대 갱생이 안 되더라고요. 스스로 깨닫는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보아하니 사돈도 그동안 자신이 벌인 치졸한 짓에 대해 대가를 치러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나이 먹고도 이러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내가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깟 수첩에 적어놓은 글 몇 글자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싶겠지만 이거 법정에 가면 증거로 채택 가능합니다. 어떻게 법정에서 한번 따져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순히 이 돈 돌려주시겠습니까? 아빠의 말에 아버님은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돈 25만 원 뜯어먹겠다고 왔다가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으니 왜 아니겠어요? 결국 아버님은 1년에 걸쳐 그 돈을 상환하기로 각서를 쓰고 현재 매달 저희 아빠 계좌로 돈을 보내고 있어요. 그와는 별개로 남편은 시댁과 연을 끊었어요. 하다 처제 결혼식에까지 찾아와 치사한 짓을 한 아버지를 이제 더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죠. 결국 아버님은 돈 25만 원에 자식을 잃게 된 셈이에요. 세상을 얕게 사는 게 눈앞의 이익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 아버님이 깨닫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가족과 함께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양천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몇 달 있으면 결혼 2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남편과 함께 평범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결혼하고 6개월 정도는 여기 사연 보내시는 분들만큼 황당한 일들을 겪었어요. 그 원인은 시어머니였고요. 저희 부부를 자기 돈줄 취급하면서도 저한테 함부로 굴던 시어머니였는데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남들 앞에서 무시하더니 친정에 돈 있다는 걸 알게 되자 갑자기 태세 전환하며 저 모르게 뒤에서 별짓 다 했더라고요. 그걸 알고 어찌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지금은 시어머니와 손절하고 살며 안정을 찾았는데요. 그럼 저의 막장 시어머니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엄밀히 말하면 큰어머니예요. 남편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일하시던 시장에서 큰 불이나 부모님이 한꺼번에 돌아가시고 남편 혼자 남겨졌다는군요. 그런 남편을 딸만 둘 있던 큰 집에서 양자로 들였다고 하네요.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양부모님이 됐던 거죠. 시어머니는 남편을 아들로 키우는 걸 못마땅해하고 처음에는 심하게 반대도 했다고 해요. 결국 남편의 할아버지께서 양자로 키우는 대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제야 받아들였대요. 처음부터 애정이 있어서 남편을 키웠던 게 아니라 그런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에서는 남편한테 잘해주는 척하고 아무도 없을 때에는 옆에 오지도 못하게 했다는군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결혼을 하실 때 시어머니는 뭐든 최고급에 남들 안 쓰는 것만 좋아해서 시아버지도 그 문제로 시어머니와 많이 싸웠다고 해요. 남편의 누나들, 그러니까 시누이들도 우리 엄마는 좀 심하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군요.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시누이들은 둘 다 결혼 전까지 남편을 정말 귀여워해줬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누나들도 결혼을 하고 해외에서 살게 되어 남편은 집에서 늘 외로움을 느꼈다고 하네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고등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쓰는 걸 보고 시어머니가 남편을 구박하는 걸 어느 정도 눈치채셨다고 해요. 이건 남편이 해준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직접 용돈을 주고 생활비도 철저하게 관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서 가출도 하고 한바탕 집안을 뒤집어 엎었다고 해요. 그 일로 시아버지는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쓰러지셔서 한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다네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제대로 관리 못한 시어머니는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남편이 대학 졸업해서 돈을 벌게 되자 갑자기 상냥하게 굴며 들러붙었대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싫었지만 그래도 자기를 키워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하고 계속 보살펴 드렸고요.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생활 전반적인 걸 다 지원해 드렸다고 했어요. 저와 남편은 회사 선후배로 만나서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 연애를 하다가 결혼할 즈음에 커플인 걸 공개했어요. 회사 내에서 사귀는 게 알려지면 이러쿵저러쿵 뒷말이 많거든요. 저희가 처음 사귈 때에는 결혼까지 가게 될 줄 몰라서 더 비밀로 하려던 것도 있었어요. 저한테 프로포즈 하기 전에
남편은 정말 많이 망설였다고 해요. 실제로 남편이 저에게 결혼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미영아, 너도 알지? 우리 어머니 어떤지. 내가 얘기 많이 했잖아. 나 정말 미영이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걸려서 너한테 어떻게 하실지 감도 안 잡힌다. 뭘 걱정하는지는 알겠어. 근데 그 걱정보다 나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잖아. 나는 그 마음이면 돼.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내가 오빠 마음고생해도 위로받게 해줄게. 어때? 좋지? 저희 말에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 부둥켜 안고 같이 울었네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면 정확히 2주 만에 전화를 해서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그 돈 갖고 한 달을 어떻게 사냐는 둥 별별 우는 소리를 다 해가며 남편한테 계속 돈을 뜯어내고는 했어요. 저도 그런 통화를 하는 걸 실제로 들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제가 결혼하자고 한 걸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내가 무슨 복으로 미영이 너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나 모르겠다. 무슨 복이라니. 오빠가 더 좋은 사람이야. 내가 뭐 아무나 하고 결혼하겠다고 할까봐? 우리 재미있게 잘 살자. 고마워 미영아. 내가 진짜 잘할게. 정말 잘할게. 정말 잘하겠다면서 부담은 갖지 마 오빠. 지금처럼만 해줘도 나는 충분해. 오빠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으며 결혼을 약속했고 바로 날짜를 정해 양쪽 집에 인사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 인상도 좋고 몸놀림도 부지런하다며 좋아하셨어요. 부모님은 집안 사정보다도 사람을 먼저 봐주셔서 제가 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집에 인사를 가게 됐는데요. 남편은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시댁의 어른이고 원래는 큰어머니여도 남편 어머니가 되어주신 분이니 과일하고 한우를 사서 인사를 갔어요.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듣던 대로 화려한 사람이더군요. 집에서 만나는 건데도 목에 비싼 스카프까지 두르고 완벽하게 명품으로 차려입고 있더라고요. 정말이지 그럼에도 왜 그렇게 촌스럽던지 기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전부 명품인데도 윗옷과 아래옷이 각자 따로 노는 느낌에 색 매치도 하나도 맞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어찌나 표정은 도도하던지 저를 정말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아가씨네 집은 어디야? 강남? 강북? 부모님 말씀하시는 거면 지방에 계세요. 그러자 시어머니 눈빛은 더 싸늘해져서는 저를 노려봤어요. 지방? 지방이라니 무슨 일 하시는데? 지금 특별히 하시는 일은 없고 바닷가 보이는 데에 아담하게 집 짓고 소일거리하며 사세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연금이 있다 치고 다른 수입 있어? 어머니, 왜 그런 것까지 물어보고 그러세요? 저희는 그냥 결혼한다고 보고만 드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이게 왜 쓸데없는 얘기야? 결혼했는데 처가가 못 살아서 네 돈 쓰게 되면 그게 뭐니? 혹을 떼도 모자랄 판인데 혹을 붙이는 꼴이 되는 거잖냐. 그런 결혼을 뭐하러 해? 누가 혹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미영이 부모님 저희한테 신세 지실 분들 아니에요. 설령 그렇다 한들 저는 자식된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고요. 어머니한테 누가 제 혹이라고 하면 좋으시겠어요? 뭐가 어쩌고 첫째? 너 내가 네 혹이라는 거야? 말 다 했어?
시어머니와의 인사는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로 끝났지만 남편은 처음부터 허락받으려고 간 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지방에 가 계신 건 원래 아빠 집안이 그쪽이라서 아빠가 나이 들면 거기서 몇 년이라도 살고 싶다고 전부터 말씀하셔서 엄마가 소원 들어준다고 내려가 계신 거였어요. 부모님 살던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저희가 결혼하고 나면 그 아파트로 들어올지 아니면 그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집을 구해서 올지 고민 중이셨고요. 남편은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시어머니한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처가 사정 자세히 알면 또 뭘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래. 그냥 지방에 계시다고 하고 뭐라고 하셔도 장인어른 뭐 하시는지 말은 하지 말자.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어머니라며 존댓말을 쓰는 건 처음부터 남편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순전히 재산을 받으려고 집에 들인 티가 팍팍 났기 때문에 정이 안 가서라더군요. 시어머니도 남편이 어쩌다 반말을 쓰면 버릇없다며 혼을 냈다고 해요. 이러니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정이 별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 생활을 돌봐주고 있는 게 대단했죠. 저희가 결혼 준비를 진행하기 시작할 즈음에 시어머니는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불러냈어요. 예, 니네가 아무리 간소한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해도 나는 작은 집 아들 데려다가 이만큼 키워서 번듯한 직장인 만든 값은 받아야겠다. 내 말이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다. 아무리 네 부모가 시골에서 근근히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나 이대로 공들여 키운 양아들 보낼 수는 없어. 나 어디서도 이런 대접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이야. 친정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다들 금이야 오기야 했는데 아들 보내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니? 이건 사돈이 별 볼 일 없으면 며느리라도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너도 눈치는 꽝인 것 같구나. 그래서 말인데 너 웨딩드레스 하는데 알아보니까 다른 옷들도 맞출 수 있다고 하더라. 나 거기서 니네 하객 인사할 때 입을 드레스 하나 해다오. 그리고 상훈이가 너한테 진짜 비싼 가방 사주더라. 마침 내가 상훈이 집 들이닥쳐서 알게 됐지 뭐냐. 하마터면 그런 것도 모를 뻔했어. 네가 나한테 거기 가방도 하나 사줘야겠다. 그 브랜드에서 제일 비싼 걸로 해라. 나 아들 장가 보내는 어머니 대접은 받을만 하다고 생각해. 아무리 친엄마가 아니어도 그렇지 나를 이렇게 홀대하면 못 참는다. 니네 부모 찾아가서 이 결혼 못한다고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님 나 네가 우리 상은이 앞으로 돼 있는 그 재산 탐나서 결혼하는 거라고 친척들한테 다 소문낼 거다. 우리 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거야. 너 신우가 더 무서운 거 모르지? 어디 한번 당해보라고. 저는 이미 남편의 누나들하고 전화통화를 다 했고 그분들은 저한테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해 주셨어요. 저희한테 선물도 보내주신다고 했고 한 분은 결혼식에 못 오지만 다른 한 분은 오신다고 했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게 분명하더군요. 그만큼 자기 딸들하고도 교류가 거의 없는 거였죠. 어머니, 제가 오빠 재산 때문에 결혼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저랑 오빠는 정말 서로를 신뢰해서 결혼하는 거고요. 저도 어머니한테 저 힘 닿는 대로 뭐라도 해드리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하객 인사 때 양가 어른들은 대부분 한복 입으시잖아요. 드레스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가방도 가격이 제 여력이 되지 않으면 그보다
조금 낮은 걸로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건 양해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정중히 인사하며 일어나는데 시어머니는 제 얼굴에 컵에 있던 물을 확 뿌리더라고요. 정말이지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을 직접 겪으니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꿈인가 싶어 말이 안 나오더군요. 너 내가 우스워? 내가 상훈이 친엄마 아니라고 이러는 거지? 친엄마는 아니어도 내가 걔 큰엄마야. 양엄마이기도 하고. 근데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업신여겨? 너 이럴 거면 상훈이랑 당장 헤어져. 이 결혼 못한다고. 진짜 어디서 이렇게 싸가지 없는 게 우리 집안에 들어오겠다고 거들먹거리는 건지 원. 부모가 돈이 없으니 딸까지 천박하게 키웠나? 니네 부모는 너한테 뭘 가르친 거야? 어른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못 배웠어? 못돼 처먹은 것 같으니라고. 시어머니는 카페 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저를 망신을 줬고 결국 직원이 경찰을 부를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고 나서야 카페를 떠났어요.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저와 같은 부서 사람이 있었는데요. 카페에서는 모르는 척 자리를 비켜주던 그 사람은 회사에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최미영 씨, 아까 그 사람 윤상훈 팀장 어머니 맞지? 나 윤 팀장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아는데 그 어머니 장난 아니다. 이대로 결혼해도 괜찮겠어? 아무리 내가 남이라지만 너무 걱정스러워서 그래.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선배. 근데 괜찮아요. 저 모르고 결혼하는 거 아니고 저도 다 대책이 있거든요. 제가 잘 설명을 했지만 그분은 정말 걱정이 됐는지 결국 그날 있었던 일을 남편한테 말했고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났어요. 내가 진짜 어머니 무슨 사고 칠지 조마조마하기는 했는데 선을 넘어도 너무 넘으셨네. 미영아, 어머니가 그러는 거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 나한테도 다 말하고 어머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 나 너랑 결혼하는 거 어머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심술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난 어머니가 너 손끝 하나 못 대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 생기면 혼자 넘기지 말고 꼭 얘기해. 나랑 어머니 사이 걱정하는 거라면 그럴 거 없어. 그럴 만큼 돈독한 사이 아니니까. 알았지? 많이 놀랐지? 스트레스로 힘든 건 아니야? 잠은 잘 자고. 괜찮아. 뭘 그 정도로 잠을 못 자고 그러겠어. 나 멘탈 튼튼해. 걱정하지 마. 아무렇지도 않아. 사실은 좀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 걸로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증상이기도 했으니깐요. 남편은 저한테 시어머니가 이상한 짓을 하면 절대 혼자 참지 말라고 저한테 몇 번이고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자기가 좀 과했다며 혹시 불쾌했다면 유감이라는 묘한 문자를 보냈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그날 당장 본가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이상 생활비 지원을 안 할 거라며 난리를 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른 친척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 친척분도 시어머니 성격 이상한 거 알아서 한마디 하러 왔다가 남편과 시어머니가 싸우는 걸 봤다고 했어요. 남편이 돈을 안 준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상견례 때에도 비교적 얌전하게 차려입고 와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형식적인 예의는 지켰어요. 물론 깔보는 듯한 눈초리로 쳐다보며 부모님 차림새까지 일일이 훑어보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조용히 잘 지나가나 싶었는데
결혼을 며칠 앞두고서 다시 저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 잘 들어. 상훈이가 나한테 주는 돈은 절대 간섭하지 마. 네가 상훈이랑 결혼한다고 상훈이 지갑까지 네 것처럼 쥐고 흔들지 말라는 뜻이야. 만약에 상훈이가 나한테 주는 돈이 줄거나 이상한 낌새 보인다 치자. 나 그 길로 네 부모 찾아가서 집안 쑥대밭 만들 테니까 그렇게 하라. 어디서 없는 집에서 기어들어와서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나한테 주는 돈까지 간섭이나 하려 들면 정말 큰 코 다칠 줄 알아. 그리고 너 이참에 너는 나한테 한 달에 얼마씩 줄 건지 말해라. 내가 이 결혼 얼마나 못마땅해 하는지 알지? 그래도 내 손으로 밥 먹어 키운 애인데 남의 집 멀쩡한 자식 데려가면 나한테 도리는 해야지. 100만 원이 힘들면 70만 원이라도 다오. 너 내가 말한 드레스도 안 했고 가방도 안 샀잖아. 나한테 해준 화장품 세트도 국산이잖아. 나 이런 거 써본 적 없어. 가방도 네가 산 것만도 못한 거 해줬고. 그러니까 내가 최소 70만 원씩은 받아야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약속 못하면 내가 결혼식장 깽판 쳐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할게요. 그걸 못 받아들이시고 결혼식에서 뭐 해보시겠다 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설 경호업체 섭외할 거고요.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 할라 치면 바로 내보내게 만들 테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라고 시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망치겠다는 말씀을 서슴없이 하시니 저도 별다른 도리가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저한테 오만 욕을 다 퍼부으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여태껏 키워줬다는 핑계로 남편한테 빨대 꽂았던 시어머니한테 용돈 같은 거 정말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그렇게 하면 남편을 덜 괴롭힐 것 같아서 저 스스로가 정한 일이었네요. 저는 남편이 결혼을 계기로 시어머니의 성화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롭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그럴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전화를 해서 저희가 뭘 하는지 캐 물었어요. 주말이라고 어디 놀러들 다니지 마라. 돈 함부로 쓰지 말라고. 나한테 줄 돈 없다는 애들이 쏟아낼 돈 있는 건 아니지? 니네 어제 뭐 했냐? 니 SNS 보니까 음식 사진 올라왔던데 또 뭐 시켜 먹은 거야? 돈 함부로 쓰지 마. 웬만하면 해먹어. 그런 식으로 돈 쓰면서 나한테 돈 못 보낸다 소리하지 말고 니들이 할 도리 하고 사 먹던지 놀러 가던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그렇게 비싼 음식을 시켜 먹고 그래? 시어머니는 제 SNS를 보고 알았다고 했지만 갸우뚱하더군요. 왜냐하면 SNS에는 그 음식을 어디서 주문했는지 얼마짜리인지는 전혀 올리지 않았고 사진만 올리고 맛있다고 쓴 게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어디 바람이라도 쐬러 가자고 말이라도 꺼내면 바로 전화해서 다니지 말라고 단속하는 것도 이상했어요. 하루는 남편이 퇴근 후에 저더러 저녁 먹으며 이야기 좀 하자고 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우리가 놀러갈 계획을 세울 때마다 아시는 건지 명희 너는 이상하지 않아? 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오고 집에 사람 불러서 이것저것 탐지하는 중이야. 탐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어머니가 우리 집에 무슨 도청 같은 거라도 설치했다는 소리야? 그건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아무려면 어머니가 그런 것까지 했겠어.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여행 계획뿐 아니라 잠깐 교회 가려고 하는 것까지 다 아는 것처럼 바로 전화해서 못 가게 하는데
이거 아니면 답이 안 나와. 뭔가 심어놨다고. 남편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업체에서 나와 조사한 결과 저희 집 벽걸이 TV 근처 콘센트에서 장치를 찾아냈거든요. 저희 결혼하고 딱 한 번 시어머니가 집에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선물이라면서 테이블을 업체 직원이 가져왔었거든요. 그 업체 직원이 장치를 설치했을 수 있겠더라고요. 남편은 장치를 들고서 바로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아무리 자식집이라도 이러는 건 불법이에요. 제가 문제 삼으면 어머니 경찰서 가셔야 된다고요. 어머니, 뭐 때문에 이런 것까지 설치해서 저희를 감시하시는데요? 왜요? 저희가 어디 놀러 가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오세요? 그래서 이걸로 듣고 있다가 저희 어디 간다고 하면 바로 전화해서 아무 데도 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 용돈 줄어들까 봐요. 솔직히 니들이 나한테 연락이 없잖아. 늘 내가 먼저 연락하지. 니들이 나한테 제대로 안부 전화라도 하니? 그러니 괘씸해서 내가 니들 뭐하고 사느라 그런지 들어보자 싶었다. 니들이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냐고. 그리고 나한테는 돈 없다고 하면서 둘이서 펑펑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결혼했다고 마누라한테 휘둘릴 것도 걱정되고. 나는 네가 마누라 말만 듣는 상등신 같은 남편은 되지 않았으면 해서 그런 거야.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어머니가 언제부터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셨다고 이러세요? 이거는 범죄예요. 제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는데요.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머니랑 끝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넌 그게 너 키워준 애미한테 할 소리냐? 내가 아무리 계모라도 그렇지. 범죄라는 둥 가만히 있지 않겠나는 둥 끝이라고 하지를 않나. 힘없고 능력 없으면 키워놓은 자식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정말 모질고 못됐구나 너희들. 이래서 집안의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되는 건데 네가 쟤 만나고 나서 이상해졌어.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어머니가 심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계속 저희 탓하고 미영이 탓하시면 정말 지금부터 안 볼 수도 있어요. 라며 남편이 핸드폰으로 112를 누르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남편을 붙잡고서 잘못했다며 빌었어요. 저한테도 다시는 무진 소리 안 하겠다고 했고요. 그 난리를 치고 난 후에 시어머니는 한동안 조용하셨어요. 그 사이에 친정 부모님은 서울에 다시 올라올 준비를 하셨는데요.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는 팔고 새 집을 사기로 했는데 엄마가 전에 암 수술했던 게 재발해서 좀 더 일찍 올라와야 했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날짜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날짜보다 빨랐거든요. 보름 정도 먼저 와 계셔야 했기에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저희 집에 모시기로 했어요. 멀쩡히 딸네 집이 있는데 다른 데 계시는 것도 도리가 아니잖아요. 남편은 일부러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부모님을 모셔왔어요.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미안해서 어쩌나 윤서방. 휴가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아닙니다 장모님. 하루쯤 휴가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모셔와야죠. 마음 편히 생각하세요. 그래야 저희도 편하니까요. 내가 미영이 아빠랑도 얘기했는데 너희 집에 있는 건 너네가 불편해서 안 될 것 같아. 나는 입원하고 니들 아빠는 근처 호텔 잡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다. 보름 있으면 되는 건데 니들 부담 주면 안 되지. 그래, 나도 그게 좋겠다고 했으니 윤서방 자네도 그렇게 알고 미영이 너도 우리 병원 근처에 내려다오. 제가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입을 뗐어요. 아닙니다 장인어른.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그러지 마세요.
저 부모님한테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자식집이 있는데 왜 호텔 신세를 지세요? 장모님도 힘들지 않으시면 집에서 천천히 다니세요. 병원에서 입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미영이랑 같이 계시는 게 더 좋잖아요. 남편은 진심으로 친정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었어요. 오로지 자기 하나 믿어주고 잘해주시는 부모님께 감동했다면서요.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진짜 부모란 이런 거구나. 이런 따뜻함이 있는 거구나. 오랜만에 느꼈어. 나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으로 여기고 정말 잘해드리고 싶어. 저는 남편한테 고맙기도 하고 남편이 가엾기도 했어요. 아무리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부모님이 돼주셨다고는 하지만 친부모 같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제 시어머니가 된 큰어머니는 남편한테 애정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느껴지지 않았으니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도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남편과 함께 하기로 다짐했네요. 친정엄마 항암 치료를 받는 도중에 아파트 이삿날이 되어 저와 남편이 같이 이사를 도왔고 부모님은 무사히 새 아파트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친정을 오가며 엄마를 돌봐드리고 회사를 다니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죠. 그러는 도중에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제가 용돈을 안 보냈다고 재촉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말투가 예전과 다르게 부드럽더라고요. 예, 많이 바빠서 잊은 것 같아 그러는데 내 용돈 보낼 날이 지났거든. 어떻게 오늘 보낼 수 있겠니? 아, 그랬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요즘 바빠서 깜빡했어요.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아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는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니까 너무 맘에 두지 말고 그럼 돈 기다리마. 저는 너무 사근사근한 시어머니가 이상해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알게 됐지만요. 제가 엄마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차를 가지고 친정에 갔는데 친정 아파트 현관에서 시어머니가 나오고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 뒤에 아빠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신이 나서 택시를 타고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아까 보니까 시어머니 다녀가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한테 엄마 아빠 서울로 오시는 거 말씀 안 드렸는데 어떻게 하신 거지? 그러자 엄마는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아끼셨어요. 저도 항암 치료받느라 아픈 엄마한테 계속 묻기도 뭐해서 참았다가 집에 돌아와 아빠한테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어쩔 수 없다는 듯 말씀하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실은 말이다. 사돈이 네가 결혼하고 용돈도 조금 보내고 며느리 노릇을 못한다며 우리 시골집을 수소문해서 찾아오셨더구나. 우리 애들한테 돈 탔으면 안 된다길래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사실 저희 아빠는 탄탄한 중소기업 대표였고 지금은 명예직으로 옮기셔서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를 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너 편하라고 사돈한테 한 달에 얼마간씩 보내드렸는데 요즘 자꾸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찾아오시는구나. 아빠는 그러면서 조금 난감한 표정으로 어렵게 말씀하셨어요. 실은 우리가 올라오자마자 찾아와서 자기가 상가를 하나 사고 싶다며 돈을 보태달라고 해서 1억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아예 우리더러 부동산을 사라고 하니 나는 지금 부동산을 사고 싶지도 않고 더는 건물을 늘릴 마음도 없어. 그래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찾아와서 강요를 하니 나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겠다 싶고
너도 알 건 알아야 하지 않나 해서 말하는 거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어요. 갑자기 저한테 친절해진 것도 친정이 잘 사는 걸 알게 돼서 그런 거라는 걸 알고 나니 불쾌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알면 충격이 크겠지만 그렇다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었어요. 벌써 친정 부모님한테 1억이 넘게 가져갔다는 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였고, 잘못하면 친정 부모님하고 시댁하고 무슨 일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너무 어이가 없는지 허탈한 웃음을 짓더니 저녁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설마 그런 일까지 할 줄은 남편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남편은 다음날 아침 저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는 안 되겠다. 결판을 내야겠어. 그리고 저희는 시어머니가 아빠한테 부동산 중개업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나오라고 강요했다는 말을 듣고는 그날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저희를 본 시어머니 얼굴은 사색이 되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기에 왜 네가 있어? 사돈, 혹시 사돈이 애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네, 미영이가 어떻게 눈치를 채고 물어서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저희와 사전에 입을 맞춘 대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얘들은 배짱이 없어서 투자 같은 거 어려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게다가 저를 오해도 잘하고요. 그래서 굳이 비밀로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건만 너무하시네요. 저희 몰래 시골에 찾아가서 돈도 매달 따로 받고 벌써 장인어른한테 1억도 가져가셨으면서 뭐가 오해예요? 어머니, 제가 매달 드리는 생활비에 미영이가 적지 않은 돈 드리는데 우리가 오해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미영이한테 한 게 있는데 저희가 어머니 말씀을 믿겠어요? 제가 어머니를 몰라요? 그런 식으로 여태껏 장인어른 속이신 거죠. 이제 더는 안 되겠네요. 제가 예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 잊으신 건 아니겠죠? 어머니, 저 어머니랑 인연 끊습니다. 어제 외국에 있는 누나들한테도 미안하다고 다 전화했어요. 오히려 누나들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상훈이 너 결혼하고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거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나도 말년에 상가 하나 갖고 있으면 니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궁색하지 않아 좋잖니. 너는 내가 부자가 되는 게 그렇게 싫으냐? 그리고 나 사돈한테도 좋은 일 하려고 이러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 수가 있어? 뭐? 네 누나들도 네 편을 들어? 그년들은 외국 나가서 지혜미 한번 들여다 보지도 않는 것들이야. 여기서 걔들 이야기가 왜 나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시고요. 저 진짜 이제 어머니 안 봅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집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해서 제가 우리 아이 태어나면 쓰려고 미리 모아둔 적금하고 제 보험 다 해지했어요. 이거 드리는 게 마지막이고요. 이제 저와는 끝내요, 어머니. 나는 정말 좋은 일 하려던 것밖에 없다. 사돈 잘 되라고 투자하시라고 하는 건데 네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1억 가져갔다고 이러는 거냐? 너야말로 이러는 거 네 장인한테 잘 보여서 나중에 재산 타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네 속이 시커머니 나도 그렇게 보이는 거지. 너희가 이런 식이니 나도 사돈 만나는 거 말 안 한 거야. 나는 정말 순수하게 사돈 잘 되기를 바라서 소개하라는 거야. 시어머니 변명을 듣다 못해 제가 나섰어요. 어머니, 저희 다 알아보고 왔어요. 어머니 이거 커미션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시세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저희 아빠한테는 왜 그렇게 비싸게 말씀하신 건데요? 그것부터가 아주 이상하죠. 이 부동산 중개업자도 아주 공사 잘 치기로 소문난 사람이던데요.
법망 요리조리 잘 피해가며 사람들 벗겨먹는다고요. 어떻게 우리 아빠한테 이런 사람을 소개해요? 이거 다 시어머니가 받아가는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어요. 아우, 사돈, 제가 이렇게 우애를 받습니다. 힘들게 아이 키워서 제가 효도도 못 받고 이게 뭡니까? 언제 날 힘들게 키웠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오죽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한테 돈 한 푼 안 맡겼을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놀라서 울음을 뚝 그쳤어요. 나 당신한테 용돈도 못 받아서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했어. 그걸 보고 아버지가 나한테 몰래 용돈 주셨다고. 당신은 내가 시험을 보는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대학은 붙었는지 아무것도 몰랐잖아. 그래놓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 다 거덜내고는 나한테 들러붙었잖아. 나 여태껏 그런 거 다 참고 넘어갔는데 처가한테까지 들이대고 명의 자꾸 모함하는 거 진짜 못 참겠어. 내가 말했지? 당신하고 끝이라고. 큰어머니, 지금까지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끝냅시다. 앞으로 저랑 미영이도 돈 안 보냅니다. 남편은 단단히 못을 박았고 그 길로 저희 아빠를 모시고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희를 쳐다보기만 하더군요. 남편은 정말 시어머니 연락처를 다 차단했고 저희 신혼집도 내놓고 이사갈 곳을 알아봤어요. 그뿐 아니라 변호사를 찾아가 호적 정리까지 상담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큰일이 났다는 걸 깨닫고는 저희를 찾아와서 미안하다며 다시 잘해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 뒤 시어머니가 저희 이사가기 전집 앞에서 행패도 부리고 난리도 쳤지만 저도 남편도 더는 시어머니한테 끌려다닐 수 없다는 생각에 꿈쩍도 하지 않았죠. 결국 저희는 이사를 했고 남편은 호적을 정리했어요. 모든 게 일단락된 날, 저는 남편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고생했어 남편. 우리 이제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아보자. 제 말에 남편은 눈이 그렁그렁 하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어요. 어찌나 짠하던지 제가 더 많이 울어버렸네요.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살게 되었네요. 친정에서도 시어머니 연락을 받지 않았고요. 시어머니는 친척들한테도 냉대를 받으며 혼자 살다가 결국 얼마 전 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가 지원을 끊은 후로도 계속 돈을 펑펑 쓰고 친척들한테 꽤 민폐를 끼쳤다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생전에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겠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랑 제사는 모시기로 했어요.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인 것 같아서요. 지금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태어날 저희 아이를 기다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